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김정철, 김봉우 변호사님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갈수록 늘어요. 피해 발생하기 2006년부터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총 피해액이 3조 8,600억. 엄청납니다. 3조 8,600억.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앱을 깔라고 나와 있는 메신저는 절대 까시면 안 됩니다. 네. 메신저에 나와 있는 앱이나 어떤 거기에 링크에 접속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나 이런 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아셔가지고 항상 의심을 하시고 주변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만약에 자신이 송금을 했다 그러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을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난 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분이 뒤에서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듣고 이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이래서 그걸 알려주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일, 또 은행 직원이 그 인출하러 온 분을 보이스피싱 의심해서 막은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의심하게 하는 단골 멘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면 좀 의심해 보세요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010으로 찍힌 번호. 요새는 많이 이제 이 발신 번호까지도 교체해주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010 번호로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용 공용폰이라고 해서 가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검찰에서 010 번호로 연락 온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죠. 요새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저희 금융기관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금융정보를 유선상으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금융정보를 유선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에 이제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거는 일단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그게 집으로 이제 무슨 우편물 날라오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국세청 이래가지고 날라오면 가뜩이나 겁나고, 검찰청, 뭐 법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청. 근데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한번 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찰분이 쓴 글을 봤는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어르신인데 절대로 나는 거기에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이런 경우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본인의 어떤 확신으로 믿고 싶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잘 못하시고 또 주변에 그러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범죄가 점점 날로 진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분들한테 좀 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매체에 접촉이 좀 적으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취약하신 점이 있고요. 어떤 또 이런 핸드폰에 있는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심코 막 눌러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엔 더 무서운 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담하게 된다면서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본인들의 검거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반인의 계좌를 이용합니다. 일반인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받았다가 나중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 참고인 바뀌긴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이제 송금 내가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신에
필요한 게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 거래 이제 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돈을 우리가 입금을 시킬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계좌를 이용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만 주로 하는 보이스피싱 한 일당들이 있습니다. 소위 장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장집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금 세탁 또는 이런 계좌만을 이용하기 위한 계좌를 모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오더집이 있고 그리고 이런 중간에 통장만 이제 하는 장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거의 기업처럼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런 게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용되는 게 아니고 통장만 좀 빌려줘. 내가 용돈 얼마 줄게. 이러면 그 용돈 벌 요량으로 내가 이렇게 쓱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것도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자기의 통장을 자기가 거래하는 게 아닌데 남이 그거를 뭐 쓰겠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 대신해달라 그러면 일단 하지 말으셔야 돼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셨던 분 중에는 본인이 이제 해외에다가 자기가 베트남에 사업체가 있으니까 부탁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인이. 그래서 자기 3천만 원을 좀 대신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자기는 이체해주고 따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이제 연락이 오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이제 벌벌벌 떠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분들은 문자나 이런 거 자기 그 지인들과 관련된 것이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충분히 이제 소명이 돼서 이제 혐의가 풀렸지만 어쨌든 경찰서에 불려가서 그런 조사를 받는 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미리 잘 좀 준비하실 게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처벌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도록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문자나 이런 걸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문자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좌만 송금하고 뭐 관련 자료를 다 지워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쉽게 이제 혐의를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어떤 대가를 받고 만약에 계좌를 빌려줬다. 그러면 정말 혐의를 벗어나기 공범이 돼가지고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통장을 대여하는 것도 우리 별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이런 관련된 법률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보이스피싱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지금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요새 보이스피싱이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송금이 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데는 한 30분 정도를 유보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은 한 30분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25% 정도가 30분 이내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38% 정도는 30분에서 4시간 이내, 나머지 피해자들은 4시간 이후 또는 24시간이나 후에 이제 인지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범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항상 의심을 하고 조심하고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골든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또 골든타임을 늘리지만 또 금융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 30분 유보 시간을 조금 일정 금액이 또 좀 거액의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 무통장 ATM기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에 씌인 듯이 홀려서 돈을 보낸 다음에 아이고 이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 30분 요거 필요한 것 같고 더 거액인 경우에는 요거 늘려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걸어가다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누굴 만나면 야 너 그건 것 같아 하는 그 시간 그 정도가 이제 골든타임인데 지금 30분 정도니까 그 안에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자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112에 전화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쉽게 아시는 112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고를 한 그 신고 피해 신고 내역을 가지고 나중에 지급정지와 관련된 절차들을 또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인지하고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신고한 이후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저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그 돈을 다시 찾은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까? 실제로 제 매우 가까운 지인이 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사칭? 예, 저를 사칭해서 나 봉은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다른 뭐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돈 송금을 요구해서 두 차례나 당하고 세 번째에서 그때서야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해서 세 번째는 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두 차례 한 2천만 원 정도 당했는데 한 1년과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저희 바로 신고를 했죠.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이후였고 신고를 했는데 한 1년인가 1년 반 이후에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거했는데 결과적으로 현금 수거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이제 홀림의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대부분 다 경제력이 많이 없습니다. 경제력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나이도 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피해 회복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받지는 못했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변호를 했던 저 의뢰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그 부모님이 도움을 줘서 다는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일일이 피해자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수사기관 도움을 받아서 다 연락을 드려서 한 20% 정도 이제 피해 회복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중에 가장 큰 액수라고 그럴까요? 그 어느 정도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본 거로는 네. 뭐 2억까지도 봤어요. 아 그래요? 예. 피해 금액. 야 2억을 그렇게 보내. 야. 근데 진짜 아까 제가 지인 정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사기꾼이구나. 예, 제 지인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뭔가에 홀린 듯이 왜 나한테 전화해 볼 생각을 안 했냐. 그러고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다고. 사기를 당할 때는 홀려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그냥 홀립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다가 뭐가 이제 사건이 불거지거나 이러면 아차 싶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 보이스피싱을 위한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이런 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구제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종의 처벌 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아직 좀 미흡한 편이에요. 다만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나마 이제 지급 정지를 하고 그 지급 정지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좌가 인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각종 ATM기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ATM기를 이용한 어떤 인출행위가 있을 때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좀 그거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미 빠르게 인출책을 통해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사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저희 셀코 TV도 좀 보시고 두 분 변호사님이 한 얘기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 보이스피싱 위험률이 있는 분들 뭐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한번 요렇게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문자나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 링크를 접속하지 말 것. 두 번째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기다. 100% 사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금리 대출에서 고금 대출, 뭐 이렇게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 바꿔주면서 뭐 신용 등급을 바꾸기 위해서 별도로 뭐 선입금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 모두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일들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 돈이 남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기는 어렵지만 나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의심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런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정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끔찍한, 당해놓고 나면 하차 싶은 게 또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아는 만큼 이걸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정철, 김봉우 두 분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 잘 챙겨보시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는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